자, 지난 시간에 스프링 폼 이거 앞에 배경 지식만 설명했고 소스 코드 설명은 충분히 못했죠. 폼 1 프로젝트. 스튜던트 DTO 학번 이름을 채우기 위한 데이터를 채우기 위한 DTO 클래스죠. 스튜던트 DTO, 스튜던트 NO, 그 다음에 스튜던트 네임, 그냥 네임 속성이 있고 스튜던트 NO 속성이 있고, 속성은 멤버 변수가 아니라 get 메소드, set 메소드가 속성이지. 그 다음에 스튜던트 컨트롤러, 이 액션 메소드 클래스 여기 URL이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죠.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 얘도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인데 얘는 get 매핑이고 얘는 포스트 매핑이죠. 그래서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 URL을 get 요청할 때는 얘가 호출이 되고, 똑같은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지만 포스트 요청할 때는 얘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스튜던트 리스트죠. 스튜던트 슬래시 리스트를 get 요청했을 때는 얘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 이거 get 요청했을 때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름만 홍길동이라고 채워서 모델 애트리뷰트로 뷰에 전달하는 거죠. 뷰에 이게 전달이 되지. 그리고 뷰의 이름, 그 다음에 포스트 요청, 즉 포스트 요청이라는 건 학생 수정 폼에서 학번 이름 입력하고 서밋 버튼 눌렀을 때 그때 포스트 요청이죠. 자, 포스트 요청 되면 먼저 데이터 검색해야죠. 자, 그 데이터가 여기 그 지난 시간에 자세히 얘기했죠.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저 객체, 액션 메소드 파라미터가 객체일 때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가 객체일 때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죠. 그리고 이 객체가 또 모델에 자동으로 이렇게 add attribute 되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봅시다. 지금 이게 get 요청이야. get 요청. 주소 입력하고 엔터 치는 게 get 요청이고, get 요청했더니 얘가 실행된 거죠.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를 get 요청, 방금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 URL이 스튜던트 슬래시 에디트죠. 서버 주소를 제외하고 이걸 get 요청했더니 얘가 요거 이렇게 스튜던트 객체 만들어지고 홍길동 채워지고 모델에 add attribute 되고, 그 다음에 리턴되는 요게 뷰의 이름, 뷰의 경로명이죠. 뷰의 경로 얘죠.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돼서 HTML 태그가 생성이 돼서 웹브라우저로 전송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HTML 태그가 출력됐는지 페이지 소스 보기를 봅시다. 이런 게 출력이 됐어요. 뭐에 의해서? 이건 소스 코드지.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자, 그래서 소스 코드랑 이 소스 코드가 출력하는 HTML 태그랑 달라. 자, 여기서 이거 이렇게 생긴 폼 태그인데 출력은 이렇게 됐어. 어떤 부분이 출력이 안 되고 빠졌느냐면 이 부분이 빠졌죠.
이건 th 콜론 이 부분은 빠져. 이 부분은 타임리프 지시자야. 이 타임리프 지시자가 의미하는 건 이 폼에서 입력할 이 폼에서 입력할 데이터 혹은 이 폼에 채워질 데이터는 이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 그 객체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가 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소스 코드고 어떻게 출력됐냐면 이렇게 출력됐어요. 이건 소스 코드랑 출력이랑 많이 다르지. input type 텍스트까지는 그대로 출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 id student no, name student no 이 부분은 없던 게 출력됐어. id student no, name student no는 여기 없잖아. 그러면 이 id 뭐뭐뭐, name 뭐뭐뭐는 자동으로 출력된 건데 뭘 보고 자동으로 출력되냐면 이 속성명과 똑같은 이 속성명이 id, name으로 출력이 돼요. 이 속성명. 이 스튜던트 NO가 속성명이에요. 이 속성명이 여기 id 값으로도 출력됐고 name 값으로도 출력됐고 그 다음에 여기 value는 뭐가 출력되느냐 하면 이 속성의 값이 출력이 돼요. 스튜던트 NO 속성의 값. 어떤 객체의 속성이냐면 요 객체. 이건 모델 애트리뷰트죠. 스튜던트란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 이 객체의 스튜던트 NO 속성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데 그게 빈 문자리래요. 혹은 널일 경우에도 저렇게 빈 문자열로 출력이 돼요. 정말로 빈 문자열에도 빈 문자열로 출력이 되고. 그러면 이 모델 애트리뷰트, 이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의 스튜던트 NO 속성 값이 널 맞아? 이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의 속성 값이 뭔지 알려면은 액션 메소드로 가야지. 요 액션 메소드 얘줘요. get mapping. 지금 get 요청한 경우니까. 요 객체죠, 요 객체. 요 객체에 이름만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안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스튜던트 NO는 널이죠. name 속성은 홍길동이지만. 자, 그게 모델 애트리뷰트로 전달이 돼서 여기 뷰에서 이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에 여기 스튜던트 NO 속성, 여기 name 속성. 스튜던트 NO 속성은 값이 널이니까 여기 value에 빈 문자열이 출력됐고 name 속성 값은 홍길동이니까 여기 value에 홍길동이라고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얘도 id 뭐뭐뭐 name 뭐뭐뭐는 여기 속성명이 name이니까. 자, 이렇게 이 문제 다음 필기 시험에 나와요. 이 소스 코드가 출력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이 문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러 소스 코드 보여주고 뷰 소스 코드 보여주고 그 뷰 소스 코드 저 부분에 의해서 출력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그럼 여러분이 정확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빼먹으면 당연히 뭐 ID 이런 거나 name 이런 거 빼먹으면 당연히 감점이야. 그리고 이 부분 얘도 또 이건 소스 코드고 이 부분에 이 소스 코드에 이건 배웠지. th 콜론 텍스트. 이건 뭐 하는 지시자죠? 저 모델 애트리뷰트의 값을 이 태그 사이에 출력해라 라는 지시자죠. 그러면 error message 모델 애트리뷰트 값을 이 태그 스팬 태그 사이에 출력하는데 그런데 액션 메소드 가보면 모델 애트리뷰트가 이거 하나지. 스튜던트라는 이름 뭐야? 이거 하나뿐이야. 에러 메시지는 없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험해 봤는데, 지난 시간에 실험해 봤죠? 이름이 일치하는 모델 애프트 값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에러가 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에러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출력 안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죠? 그래서 에러는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출력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출력되냐면 이렇게 출력돼요. 태그 사이에 아무것도 출력 안 돼. 에러 안 나. 이게 혹시 여러분이 그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에 오타를 내면 에러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출력 안 돼요. 구현시험 볼 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에 여러분이 오타를 냈다. 그럼 그 값이 출력이 안 돼. 에러 안 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지시자는 출력 안 되죠. 지시자야말로 소스 코드니까. 출력되는 HTML을 쓰시오 했는데 거기다가 지시자를 적어 놓으면 감점이 아주 커요. 지시자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소스 코드지 출력 안 돼. 그리고 뭐가 지시자냐? th 콜론으로 시작하는 게 다 지시자야. 여기 뭐뭐뭐 콜론으로 시작하는 게 다 지시자예요. 여기도 있네. 얘도 출력 안 돼. 얘도 뭐뭐뭐 콜론. 그래서 이런 HTML 태그가 출력이 됐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이렇게 생긴 HTML 태그를 화면에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려요. 여기 밸류가 홍길동이니까 여기 채워서. 그리고 이 값 수정 가능해. 그냥 채웠을 뿐이지. 인풋 태그니까 수정 가능해요. 그냥 처음에 채워졌을 뿐이야. 자, 여기서 내가 뭐 20101419 이렇게 입력했고 이름을 인풋 홍길동에 놔뒀자. 홍길동. 이름은 홍길동 그대로 놔뒀고 학번만 새로 입력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웹브라우저에서 저장 버튼이 서미트 버튼이에요. 서미트 버튼이니까 이 입력 폼이 서밋 돼요. 서버에 서밋이 제출이잖아. 서버에 제출이 돼. 그리고 즉 서버에 요청이 날아가요. 그리고 그 HTTP 메소드는 포스트. 여기 포스트라고 적혀 있죠. 포스트. 그리고 인풋 태그 입력된 값, 여기에 입력된 값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서버에 전송이 되죠. 그래서 강의노트 여기에 배경 지식에 설명했었지. 어디 있었지? 여기. 자, 여기서 이 서밋 버튼을 누르면 요청되는 URL은 여기 폼 태그에 URL을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안 적어줬지. URL 안 적혀 있죠. 그러면 현재 URL. 현재 URL이라는 건 여기 말이에요. 웹브라우저일 경우는 이거. 현재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저장 버튼 누른 거죠. 웹브라우저에서 현재 URL은 여기야. 여러분이 현재 URL을 웹브라우저에서 현재 URL인지 서버에서 현재 URL인지 구별을 해야 돼. 웹브라우저가 있고 서버가 있잖아. 웹브라우저에서 현재 URL은 요거예요. 여기 이거 스턴트 에디트. 그래서 서밋 버튼 누르면 현재 URL을 다시 요청하고 여기 포스트라고 적혔으니까 이 경우는 리퀘스트 메소드가 포스트고 그 다음에 여기 인풋 태그에 입력된 값 아까 뭐 2019-140999 그 다음에 홍길동 이게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서버에 전송이 되는데 이름은 이거예요. 네임 값. 밸류는 입력된 값. 2019-140999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 값이 이렇게 서버에 전송이 돼요. 그럼 누가 받느냐? 이게 포스트니까 리퀘스트 메소드가 포스트고 URL은 스턴트 에디트, 리퀘스트 메소드는 포스트. 그럼 얘지. URL은 스턴트 에디트, 리퀘스트 메소드는 포스트. 얘예요. 얘고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는 누가 받느냐? 얘가 받아요. 여기에 스턴트 NO
name 홍길동 이게 채워져요. 자동으로. set 메소드 호출돼서 채워져요. 이름하고 set 메소드하고 일치하지. 이 스튜던트 이 DTO 클래스에 set 스튜던트 NO 있고 set name 있죠. 그래서 스튜던트 NO하고 name 값 2019-140-999랑 홍길동이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 더 또 뭐가 자동이라 했죠? 채워지는 것만 자동이 아니라 그 스튜던트 객체가 모델에 자동으로 add attribute 돼. 이렇게 돼. 이 말은 뷰에 전달된다는 뜻이죠. 뷰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채워진 값이 결국은 여기 입력된 값이야. 여기 입력된 값이 여기에 채워졌어. 그럼 입력된 값 검사해야지. 이게 문자열에 내용이 있는지 검사하는 메소드가 string utils.headText인데 이게 표준 자바 클래스가 아니야. string utils가 어디 갔나? 여기 있어요. 스프링이 제공하는 클래스지 자바가 제공하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string utils라는 클래스 이름이 워낙 크네. 그래서 임포트가 보통 자동으로 임포트가 만들어지죠. 이때 요게 자동으로 요게 골라지는지 잘 봐야 돼요. 흔한 이름의 클래스는 여러분이 임포트가 자동이라서 무심코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클래스 이름이 흔할 때 흔한 이름이면 뭐가 임포트 됐는지 꼭 봐야 돼. string utils 정도면 흔한 이름이에요. 이 모델도 사실은 흔한 이름이야. 또 구현시험 볼 때 임포트가 적절히 됐는지도 봐야 돼요. 아, 참. 다음 주 수요일이 4주차야. 4주차가 구현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스튜던트 NO 속성값이 내용이 있는지 없으면 학번을 입력하세요. exception through. 이름이 있는지 스튜던트의 name 속성값이 입력이 됐는 뭐가 있는지 값이 없으면 역시 이름을 입력하세요. exception through. exception이 through 되면 가장 가까운 catch로 가죠. 여기로 가요. catch로 가서 자, 여기서는 뭘 하냐면 error 메시지 exception의 메시지를 error msg라는 모델 애트리뷰트로 error 메시지 모델 애트리뷰트 요 이름으로 등록해요. 그리고 뷰 파일의 경로명을 리턴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거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경우죠. 저장 실패. 학번하고 이름 입력 안 했네? 그러면 저장 실패. exception throw 해가지고 catch로 가서 catch에서 스튜던트 에디트 뷰의 경로명을 리턴했죠. 그러면 그 뷰가 실행이 되지. 뷰가 실행이 되고 그 뷰가 다시 출력이 돼요. 해봅시다. 예를 들어 학번을 입력 안 했어. 학번을 입력 안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은 자, 그러면 얘가 받아서 여기에 걸려서 학번을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로 exception throw 되면 여기에 캐치가 돼요. 캐치가 돼서 그 메시지 학번을 입력하세요. 얘가 error msg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로 모델에 add 애트리뷰트 되고 뷰에 이름을 리턴하면 뭐가 실행되냐면 이 뷰가 또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 입력 안 해서 또 출력되는 거니까 여기에 밸류는 또 비어 있고 여기는 지금 아직 저장 버튼 안 눌렀는데 이 상태에서 누르면 학번은 비어 있고 이름 바꿔봅시다. 이름은 입력정, 학번은 입력 안 했어요. 그러면 아까 액션 메소드 넣어서 exception throw 돼서 뷰의 이름을 리턴해서 이게 출력이 되죠. 학번 입력 안 했으니까 여기 비어있는 학번 다시 밸류가 비어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의 네임 속성 값이 여기 밸류에 채워지는데 이거 입력했잖아. 이거 입력했으면 얘가
여기에 채워지지. 리퀘스트 파라메타 임꺽정 값이 여기에 채워지고 이게 자동으로 모델에 애드트 돼서 뷰에 전달이 되죠. 그럼 뷰가 받아서 여기에 밸류는 임꺽정이라고 출력이 되겠고 여기 ERR, OR, MSG 값 그 값이 뭐냐면 올라가 보면 여기에 걸렸죠. 학번을 입력하세요가 exception의 메시지지. 그게 여기에 모델 add 되니까 ERR, OR, MSG 값이 학번을 입력하세요. 요 값이야. 그럼 여기에 요 스팬 태그 사이에 학번을 입력하세요라고 출력이 되죠. 자, 그렇게 출력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출력됐고 소스 보기를 다시 소스 보기 보면 예상대로 밸류의 임꺽정이라고 출력됐고 여기 학번을 입력하세요라고 출력됐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출력돼서 다시 그려진 거야. 그런데 개발자가 아닌 평범한 사용자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이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이 안 넘어가고 학번을 입력하세요라는 에러 메시지만 추가됐어요. 이렇게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야. 다시 출력되고 다시 그러니까 임꺽정이 멀리 돌아간 거야. 내가 입력한 임꺽정이 서버로 전송돼서 리퀘스트 파라메타가 돼서 서버로 전송되고 액션 메소드가 받아서 뷰에 전달했고 뷰가 다시 출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실행되는 이 메커니즘을 개발자답게 어떻게 진행됐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여전히 개발자 공부를 몇 년 했는데도 나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저장 버튼 눌렀더니 화면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만 추가됐어요. 이렇게 일반 사용자 같이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코딩하면 절대 개발자가 될 수 없어요. 개발자답게 생각을 해야 돼. 즉, 뭐가 어떻게 됐고 그 절차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019-14199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다시 서밋 버튼 눌렀으니까 얘가 다시 호출되는데 이 경우 여기에는 2019-14099랑 임꺽정이랑 둘 다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 두 개 if면 통과지. 값이 있으니까. has 텍스트니까. has 텍스트가 false가 아니죠. true죠. 통과. 그러면 여기에 걸리죠. 여기에 system.out.print로 2019-14099랑 임꺽정이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system.out으로 프린트하면 어디에 출력되냐면 저 스프링 툴 스위트 여기에 출력돼요. 여기에 웹브라우저가 아니고 여기에 출력돼요. 이 콘솔에. 그리고 리턴되는 게 redirect 콜론 리스트야. 그러면 웹브라우저로 전송되는 게 redirect라는 지시가 출력이 돼요. 그리고 그 redirect할 상태 주소, redirect할 주소는 이 주소, 이 상대 주소. 이 상대 주소는 뭐냐면은 절대 주소랑 결합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현재 URL은 뭐죠? 이 상황에서. 이건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지 여기는. 서버에서 현재 URL은 웹브라우저가 아니야. 웹브라우저에서 현재 URL은 이거지. 이게 웹브라우저 현재 URL. 여기는 서버야. 서버에서 실행돼. 백엔드잖아. 그러면 현재 URL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이 액션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죠. 방금 호출된 액션 메소드의 URL이 현재 URL이에요. 이 액션 메소드의 URL이 뭐지? student/edit지. student/edit가 현재 URL인데 상대 URL이라고 리스트니까 끝부분만 바꾸면 돼요. 리스트로. 그럼 student/list가 redirect할 URL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그 일이 서버에 일어나서 서버에서 이 웹 브라우저로 전송되는 게 redirect라는 지시고 지시되는 URL이 student list야. 근데 그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안 보여. 그걸 보려면은 F12키를 눌러서 F12키를 누르면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이 열려요. 여기서는 볼 수 있어. 여기서
네트워크 탭을 누르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눌러볼게. 저장 버튼 누르면 일반 사용자 눈으로는 저장 버튼 눌렀더니 그 다음 화면이 빡 하고 나타났지만 실제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째 건 개발 도구야. 데브툴스라고 나오죠? 개발 도구 때문인 거고, 개발 도구가 아니라, 이게 개발 환경이 아니면 네 번째 건 없어. 이 세 개, 하나, 둘, 셋. 벌써 세 번의 요청이 서버랑 웹브라우저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세 번. 이 첫 번째, 이게 내가 서미트 버튼 눌러서 처음에 서버 요청한 게 얘예요. 여기 마우스 가만히 갖다 대면, 가만히 안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 자세한 정보가 보여, 오른쪽에.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스튜던트 에디트를 포스트 요청한 거예요. 스튜던트 에디트 포스트 요청. 그리고 페이로드가 그 데이터예요. 전송되는 데이터가 페이로드야. 이 페이로드가 그 옛날부터 있던 용어인데, 짐이라는 뜻이에요. 페이 단어 알지? 돈 냈다는 게 페이죠. 로드가 부하를 말하잖아. 짐이 로드예요. 그러니까 페이로드는 옛날 서부 시대 때 생긴 단어인데 돈 내고 이 짐 좀 실어다 달라. 그게 페이로드야. 요즘 말로 택배 짐. 오케이. 여기 페이로드 눌러보면 스튜던트 NO가 이름이고 2019-1419 내가 방금 입력한 거 네임 걱정 보이죠. 요게 서버에 전송됐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지.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 그래서 처음에 스튜던트 에디트를 포스트 요청했고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이게 있었어요. 그걸 서버가 받아서 서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웹브라우저가 몰라. 그냥 이 요청에 의한 응답만 웹브라우저가 알죠. 이 리스폰스 눌러보면 이 요청에 대해서 서버가 뭘 응답했는지가 나와요. 데이터는 없대. 데이터만 나오는데 리스폰스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헤더를 다시 눌러보면 이게 그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예요. 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리스폰스를 말해요.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가 302인데 이게 뭔지 찾아보면 HTTP 스테이터스 302 여기 티스토리에 설명했네. 301, 302가 리다이렉트 하라는 서버의 응답이 바로 301 아니면 302예요. 여기 위키에도 나오죠. 302 이게 URL 리다이렉션이라고 나오죠. 302가 리다이렉션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술 면접에서 리다이렉션에서 대해서 설명해 봐라라고 할 때 이 30이라는 숫자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웹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기술 면접에서 단골 질문이 저 HTTP 스테이터스 코드 번호 아는 대로 말하고 그 각각의 그 번호만 말하지 말고 설명을 해라예요. 자, 그래서 302가 뭔지 지금 배웠어요. 기억을 하기 바래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스튜던트 에디트를 포스트 요청했고 데이터를 요걸 보냈는데 서버의 응답은 302야. 302고 이게 리다이렉션 하라는 지시고 그러면 URL을 알려줘야지. 자, 이게 리스폰스 헤더에 URL이 들어있어요. 요 리스폰스 헤더 보면 로케이션의 값이 바로 리다이렉션 하라는 그 지시된 URL이에요.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URL로 302 리다이렉트 해라 라는 지시가 온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이 지시를 받자마자 지시된 대로 바로 그 URL을 요청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리스트를 클릭해 봅시다. 뭐 지시받은 대로 스튜던트 리스트를 바로 요청했지. 이건 get 요청이에요. 그리고 페이로드는 없지. 페이로드 항목이 아예 없어요. 그냥 URL만 달랑 get 요청한 거예요. 원래 get 요청에는 페이로드가 없어. 그리고
응답을 뭘 받았냐? 리스폰스 클릭해봤더니 요런 HTML 태그를 받았대. 그 요청 결과 서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웹브라우저는 몰라. 그냥 요청을 했고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것만 알지. 그래서 응답으로 받은 데이터가 HTML이고 요런 HTML을 데이터로 받았대. 이건 데이터예요. 그리고 헤더 부분을 보면 리스폰스 헤더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정상적인 데이터를 응답하는 리스폰스의 상태 코드가 200번이에요. 200번 OK. 이게 대부분의 경우 200번 OK야. 서버가 뭔가 데이터를 응답할 때 그 데이터가 뭐 그림이든 파일이든 이것처럼 HTML 태그이든 200 OK. 그리고 HTML 태그일 경우는 이거 중요하죠. 리스폰스 헤더에 캐릭터 셋이 있어야 돼요. UTF-8이라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한글이 깨져 보이는 이유가 뭐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한글이 깨져 보이냐면 리스폰스에 들어있는 이 한글 코드하고 리스폰스 헤더에 있는 이 캐릭터 셋 이 인코딩하고 이게 둘 다 UTF-8이거나 아니면 둘 다 EUC-KR이거나 둘이 똑같아야 돼. 하나는 데이터는 EUC-KR인데 여기에는 UTF-8이라고 적혀 있으면 깨지지.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얘가 이렇게 그 HTML 태그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소스북이 보면 방금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 소스북. 여기 개발자 탭에서 여기 리스폰스 요게 요거예요. 소스북이로 볼 수 있는 게. 이 소스북이만큼은 개발자 창 열지 않고도 볼 수 있지. 이 소스보기를 개발자 창에서 보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면 리스폰스 서버로부터 이걸 받았다. 이게 소스보기야. 그 다음에 이건 뭐냐? common.css는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받은 게 리스트죠. 이 리스트 요거 여기 보면 이게 있어. 링크. 이 링크가 이 HTML 파일에 보통 HTML 파일에 이미지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잖아. 딸려 있는 링크가 많아요. 그거 싹 가져와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이미지 엄청 많죠. 지금 여기도 다시 F12키 누르고 지금 새로 고침하면 이 페이지를 다시 가져오죠. 새로 고침 해보면 엄청 많아. 178개, 179개를, 아니 180개를 가져왔어요. 180개. 한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80번이나 리퀘스트해서 받아왔어요. 그 180개가 뭐냐면 이 180개 중에 선두를 눌러보면 이게 처음에 내가 요청한 www.naver.com이에요. 그래서 리스폰스를 보면 엄청나게 한 몇천 라인쯤 되는 HTML이에요. 이 HTML의 여기 헤더 부분을 보면 링크가 엄청 많아요. 여기. 이런 링크들이 많아요. 이런 링크들. 자, 그 링크된 게 100몇십 개가 링크되어 있는 거야. 그걸 하나하나 싹 가져와야 돼. 180개 정도로 싹 가져와서 그 180개 중에는 이런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CSS 서식 파일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있고 거의 180개의 파일들이 모여서 이 페이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링크된 게 저거 딱 하나지. common.css 서식 파일 딱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네이버는 HTML 가져오고 그 HTML에 링크된 180개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HTML을 가져오고 그 HTML에서 링크되어 있는 CSS 파일 하나만 딱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자마자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자, 이거 기술 면접에서 단골 질문이에요. 뭐냐면 네이버에서 실제 이런 질문을 받았대. 졸업생이. 질문.
웹브라우저에서 www.naver.com 하고 엔터를 친 이후에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다 얘기해 보시오. 이건 좀 쉬운 질문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질문 안 해. 로그인 창에서, 네이버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눌렀으면 로그인 성공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그 사이에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 대로 다 설명해 보시오. 자, 여러분이 네이버쯤 되는 회사 들어가고 싶다면 그만이라는 말 나올 때까지 한 2, 30분을 혼자 떠들 수 있어야 돼. 나는 지금 겨우 요 화면에서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거의 20분쯤 나 혼자 떠들었잖아. 여러분도 네이버 로그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얘기할 게 많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에서 제대로 못한다. 당연히 떨어져. 그런 사람은 나도 안 뽑아. 계속 강조하지만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절차를 모르면 개발자가 될 수 없고 그거 대답 못하면 안 뽑아요. 안 뽑혀요. 그래서 버튼 눌렀더니 성공하고 만족하지 마. 성공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기에는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야. 그 다음, 이게 웹 프로그래밍 과목도 선수 과목이고, 웹 개발 입문도 선수 과목이라서 CSS 서식에 대한 설명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길 바라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요즘 챗GPT 같은 거에다가 이거 붙여주고,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잘해줘. 그렇게 해서 CSS 부분까지 내가 설명하기에는 그럼 진도를 못 나가. CSS 서식만큼은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기 바라요. 그리고 챗GPT한테 질문해서 공부해도 좋고, 나한테 직접 카톡으로 질문해도 좋고, 질문은 받아요. 따로 설명을 안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연습 문제 부분은 직접 여러분이 읽고 분석해 보기 바라고. 오케이. 나 혼자 설명 쭉 했으니까 잠깐 실습을 합시다. 그 강의 노트 읽어보고 실행도 해보고 나처럼 개발자 창 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살펴보기 바라고 실습을 합시다. 그 다음 폼 2를 봅시다. 먼저 롬복. 롬복은 우리 개발 도구 설치할 때 설치하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이 롬복이 매우 필수 백엔드 개발자, 자바 백엔드 개발자 필수 도구가 롬복인데, 왜냐면 얘가 getter, setter 메소드를 DTO 클래스에 getter, setter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속성이죠. 멤버 변수가 아니고,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준은 아니고 이제 중고급 개발자 되면은 equals 메소드, 해시코드 메소드, 뭐 toString 메소드도 구현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DTO 클래스 앞에 골뱅이 데이터 어노테이션만 붙여주면 이게 다 자동으로 구현돼요. 그런데 소스 코드에다 구현해 주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는 안 건드리고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만들어지는 바이트 코드 파일, 뭐뭐.class 이 컴파일 결과 파일에다만 만들어줘요. 소스 코드는 안 건드려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DTO 클래스에 멤버 변수만 이렇게 구현한 다음에 골뱅이 데이터만 붙이면 되니까 뭐 굉장히 getset 메소드 일일이 구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편하죠. 자, 롬복 설치, 개발도구 설치 강의 노트에 있죠. 그거 보고 뭐 앞에서 했기를 바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로그 기록. 참 그거 설명은 안 했구나. 여기 아까
이거 출력. 여기에서 system.out.println 출력. 이 출력이 어디 출력되냐면 여기 콘솔에 출력이 돼요. system.out. 출력이 여기 student no 하고 student no name 이게 학번 이름을 이렇게 출력하라는 system.out.print죠. 그게 여기 출력됐죠. 학번 이름 이렇게. 그래서 디버깅 할 때 이 콘솔에 뭐 값 출력해 보는 거 매우 유용하긴 한데 좋은 방법이 아니야. 초보자 때나 system.out로 출력하는 거고 백엔드 개발자라면 로그로 출력해요. 어차피 로그 출력도 개발 중일 때는 여기 출력되는 건 똑같아. 그런데 개발 끝나고 운영 중일 때도 뭔가 출력할 일이 있고 그때는 로그 출력을 해야 돼요. 버그를 실력 있는 초보자 말고 초보 자바 개발자가 버그를 찾는 좋은 수단은 첫 번째 디버거, 두 번째 system.out로 값 출력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디버깅해야 될 때 디버거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system.out.println에 의존한다면은 초보 백엔드 개발자, 초보 자바 개발자야. 초보가 아니면 디버거도 거의 사용 안 하고 system.out.print로 출력도 거의 안 해요. system.out.print 대신에 로그 메시지 출력을 하고 이거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이건 아쉽게도 매우 필수인데도 여기까지 진도를 아마 못 나갈 거예요. 디버거 거의 사용 안 하고 JUnit 단위 테스트 구현으로 버그를 잡아요. 여러분이 이 수업에서는 못 배우지 여기까지 진도 못 나가지만 팀 풀작할 때는 꼭 저걸 공부해서 구현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기술 면접에서 이게 뽑을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네가 풀작한 거 경험 배운 거 좀 얘기해 봐라. 이런 질문은 긍정적인 질문이야. 얘를 뽑을지 말지 고민을 하는 단계에 그런 질문이 나와요. 네 풀작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그 전 단계 질문이 그냥 단순한 기술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 아까 말한 HTTP 스테이터스 코드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네 풀작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이건 긍정적인 질문이야. 자, 이때 그러면 풀작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은 거를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아는지 유식한지 말하는 게 아니고 풀작하면서 깨달은 거, 경험, 뭘 느꼈다, 뭘 배웠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언급하면 매우 긍정적인 게 단위 테스트로 버그 잡는데 옛날에 초보 때는 디버거 의존했지만 풀작 하다 보니까 디버거는 매우 제약적이고 JUnit 단위 테스트가 버그 잡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JUnit 단위 테스트가 버그 잡는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이건 지식을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지식이 아니고 경험. 그러니까 초보 때는 디버거에 의존해서 디버깅 했었지만 팀 풀작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디버거는 매우 제약이 있고 불편하고 JUnit 단위 테스트를 한번 구현해 봤더니 그게 디버거보다도 훨씬 버그 잡는데 유용하다는 걸 경험했다. 이건 경험 얘기지. 이게 팀 풀작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하면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고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매우 좋은 풀작 경험으로 매우 좋은 주제니까 꼭 팀 풀작 할 때 해보기 바라요. 아무튼 여기서는 로그. system.out.print가 아니라 로그를 사용해야 돼요. 로그 사용도 롬복이 도와주는데 이것도 롬복의 기능이에요. 이 로그 기능을 사용할 클래스 앞에 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롬복이 이 노란색으로 칠한 걸 자동으로 역시 구현을 해줘. 이것도 역시 소스 코드에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 컴파일된 바이너리 클래스 파일에만 넣어줘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냥 사용하면 돼요. 이 로그라는 스태틱 멤버 변수가 있는 거야. 이것만 붙이면 롬복이 넣어줘. 자동으로 이 한 줄을 소스 코드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컴파일된
뭐뭐.class 파일에 넣어줘요. 어쨌든 어디에 있든 그냥 사용하면 돼요. 자, 로그 메시지 등급. 이건 뭐 당연히 외워지는데 당연히 외워지긴 하지만 외우세요. 심각한 메시지, 심각함의 정도야. 가장 심각한 게 에라 등급이고 가장 사소한 게 트레이스고 딱 중간이 인포. 그래서 에라,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에라가 발생했다. 이건 뭐 당장 조치해야죠. 에라는 그게 에라 등급의 메시지고 warning, warn. 에라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좀 위험하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워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엔드 리스폰스가 오기는 백엔드 DB에서 리스폰스가 아예 안 와. DB에 조회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럼 에라지. 근데 응답이 오기는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이건 워닝이죠. 그리고 인포. 이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DB에 뭐 프론트엔드라면 백엔드에 연결 로그인 성공했다. 로그아웃 성공했다. 뭐 아니면 DB에 저장 성공했다. 이건 에라는 아니지만 뭔가 중요한 정보죠. 그다음 디버그. 이게 여러분이 흔히 디버깅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출력해 보는 거. 그 디버깅 하기 위해서 출력해 보는 로그 메시지의 등급은 디버그 등급이어야 돼요. 이게 낮은 등급이야. 왜 낮은 등급이냐면 그 디버깅이 끝나면 보통 상황에서 출력은 인포 등급 이상만 출력이 되고 밑에 낮은 등급은 무시돼요. 디버그 등급은 디버깅 할 때만 출력돼야지. 디버그가 끝나면 디버그 등급과 그거보다 더 사소한 트레이스 등급은 무시돼요. 나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 개발자가 아니면 이거 3개 등급만 사용하면 돼. 에라, 인포, 디버그. 디버깅 할 때만 필요한 출력, 디버그 등급. 그다음에 에라는 아니지만 뭔가 중요한 거, 저장 성공했다. 뭐 아니면 뭐 부팅 성공했다. 혹은 아무튼 뭔가 중요한 작업에 대한 정보, 그게 인포 등급. 에라다. 그러면 에라 등급. 이 세 등급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인포 등급 이상은 언제나 출력된다는 거. 그래서 인포 등급은 관리자 입장에서 이 서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때 보고 싶은 것들. 그게 인포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할 때는 이클립스 콘솔 창에 출력이 되고 서버에서 실행할 때는 서버 로그 파일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또 로그 메시지 출력 설정하기. 다양하게 로그 메시지 출력을 또 다양하게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급. logging.level.root. 이게 디폴트예요. 이건 설정 안 해도 디폴트가 저거야. 인포 등급 이상만 출력이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궁금하다, 버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인포 등급이 아니라 디버그 등급으로 낮춰야지. 이렇게 디버그 등급으로 낮추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디버그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루트를 디버그라고 이렇게 주면 모든 클래스의 메시지가 다 디버그 등급이 다 쏟아져 나와. 루트가 모두 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요. 패키지를 지정해줘. 내가 만든 패키지. 그러면 이렇게 지정한 내가 만든 클래스의 메시지는 디버그 등급이고 디폴트는 이거. 다른 패키지는 인포 등급만 나오는 거지. 이래야 볼만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쏟아져. 또는 조금 더 세분해서 여기 마이바티스 우리가 뒤에서 마이바티스 매퍼 배울 텐데 아무래도 매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매퍼 패키지라고 더 아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 컨트롤러 클래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클래스 이름까지 저렇게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딱
딱 지정한 그 클래스, 그 패키지의 메시지만 딱 골라서 원하는 등급, 뭐 인포 등급, 디버그 등급, 트레이스 등급, 등급별로, 패키지별로, 클래스별로, 등급별로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ystem.out 프린트보다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디버깅이 끝났다고 해서 메시지 출력을 지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급을 인포 등급으로만 올려주면 디버그 등급의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무시되고 출력 안 되니까. 삭제하지 않아도 돼요. 디버그 등급 출력 무시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요. 뭔가 디버깅 하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만든 패키지의 메시지 출력은 디버그 등급 출력해라. 그래서 쭉 디버그 등급의 메시지 보면서 디버깅이 끝났어. 그러면 이걸 지워야 되지. 근데 지우는 대신 주석으로 막아. 왜냐면 또다시 버그 생겨서 또 디버깅 할 수 있잖아. 주석으로.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서 첫 줄이 샵으로 시작하면 주석이야. 그러면 디폴트 등급인 인포 등급만 이상만 출력이 되게 되죠.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디버거에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로그 메시지 출력을 가지고 디버깅을 하기 바래요. 오케이. 자, 폼2 프로젝트 만드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이것도 만들고까지는 합시다. 자, 폼1 프로젝트는 이제 끝났으니까 크로즈 프로젝트 닫아버리고 자, 여기 롬복도 체크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언제나 체크해야지. 롬복 백엔드 프로젝트에서 롬복은 필수야.
자, 이렇게 만들고 실행하는 것까지만 하고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